기원전 69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중해에 따뜻한 햇살이 웅장한 궁전을 비추던 그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세.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공주로 자라날 수 없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운 왕조로 이미 300년 넘게 이집트를 다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광도 기울어가고 있었죠. 왕족들 사이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난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어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이집트 파라오들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환경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어는 물론 이집트어, 히브리어, 아랍어, 에티오피아어 등 총 9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파라오들 중에서 이집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클레오파트라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수학, 철학, 수사학, 음악에도 뛰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공부했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특히 그녀는 연설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후에 플루타르코스는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현악기처럼 아름다웠다고 기록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이미 그리스를 정복했고 소아시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풍요로운 이집트로 향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이미 로마의 도움을 받아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8년 그는 백성들의 반란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지만 로마 장군 가비니우스의 군대 도움으로 다시 복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사실상 로마의 보호국이 되어버렸죠. 어린 클레오파트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타협과 굴욕을 감내해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이집트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기원전 51년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18세의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관습에 따라 그녀는 10세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클레오파트라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즉위 후 곧바로 이집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마의 진빚을 줄이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죠. 클레오파트라는 또한 이집트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시스 여신의 현신이라고 칭했고 이집트 전통 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는 그리스계 지배층과 이집트 원주민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정치적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8년 나일강의 범람이 예년보다 적어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경제의 기반이었던 농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졌어요. 이 틈을 타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뒤에는 강력한 후견인들이 있었어요. 환관 포티누스, 장군 아킬라스, 그리고 수사학 교사 테오도투스가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왕을 조종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으려 했죠. 결국 기원전 48년 후반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시리아 국경 지역으로 피했고 그곳에서 군대를 모아 동생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어요.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랍 부족들과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녀는 이집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아랍 족장들과 직접 협상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다른 프톨레마이오스 파라오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의 내전이 본격화된 것이죠. 두 거장의 대결은 곧 이집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원전 48년 8월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패배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피해왔는데 여기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측근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포티누스와 그의 측근들은 폼페이우스를 죽이면 카이사르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원전 48년 9월 28일 이집트 해안에 폼페이우스가 나타난 순간 그들은 그를 암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폼페이우스의 죽음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영웅이었고 자신의 전 사위이기도 했거든요. 카이사르는 이집트인들의 행동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어요. 바로 이 순간이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냈어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등장을 준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아폴로도루스라는 충성스러운 시종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카펫이나 리넨 보따리 속에 몸을 숨기고 그것을 선물인 양 카이사르에게 전달하도록 했죠. 카이사르 앞에서 보따리가 펼쳐지고 그 속에서 이집트의 여왕이 나타났을 때 카이사르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선 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눈에는 지혜가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자세에는 당당함이 넘쳤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유창한 그리스어로 카이사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정당한 여왕임을 주장했고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측근들이 저지른 폼페이우스 암살을 강력히 비난했어요. 카이사르는 그녀의 지적 수준과 정치적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정치 상황을,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들은 서로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이사르에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보물창고의 열쇠였습니다. 이집트의 곡물은 로마의 생명줄이었고 이집트의 황금은 로마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거든요. 또한 이집트의 전략적 위치는 동방 진출의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로마의 힘 없이는 그녀의 왕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카이사르의 지적 능력과 인격에도 깊이 끌렸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합법적 여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세력과 벌어진 알렉산드리아 전쟁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지원했어요. 이 전쟁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소수였지만 정예였고 클레오파트라는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그녀는 이집트어로 직접 백성들에게 연설했는데 이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47년 3월 카이사르가 증원군을 얻어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에서 익사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마침내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어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함께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정치적 과시이면서 동시에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황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배 위에서 두 사람은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유적들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멤피스의 신전, 테베의 웅장한 유적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해설을 들으며 이집트 문명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이집트의 파피루스 제조법, 미라 제작 기술, 천문학 지식 등을 보여주었어요. 카이사르 역시 로마의 법률 체계, 군사 전술, 건축 기술 등을 그녀에게 설명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더욱 완성된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7년 6월 클레오파트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었어요. 카이사르는 이 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적으로는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를 방문했어요. 카이사르는 그녀를 위해 티베르강 건너편에 호화로운 별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로마 방문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이국적인 동방의 여왕에게 호기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영향으로 왕이 되려 한다고 우려했어요. 실제로 카이사르는 이 시기에 독재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황제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력을 개혁하고 시민권을 확대하며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였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카이사르의 개혁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동방 원정을 떠나 파르티아를 정복하면 로마와 이집트가 연합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꿨어요. 카이사리오는 그 제국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원로원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독재적 행보와 이집트 여왕과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브루투스를 비롯한 공화주의자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로마 공화정을 파괴하고 왕정을 복원하려 한다고 믿었어요. 특히 클레오파트라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원전 44년 2월, 루페르칼리아 축제에서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씌워주려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를 거부했지만 이 일로 인해 그가 왕이 되려 한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어요. 점성술사들은 불길한 징조를 읽었다고 했고 카이사르의 아내 칼푸르니아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서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기원전 44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카이사르를 칼푸르니아가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한 점성술사가 카이사르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웃으며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 극장 옆 쿠리아에서 열린 원로원 회의에서 60여 명의 공모자들이 카이사르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23개의 칼날이 그를 찔렀어요.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의 칼을 보는 순간 저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미래도 완전히 불투명해진 것이죠. 더욱 두려운 것은 카이사리온의 안전이었어요. 새로운 로마 지배층이 카이사르의 아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즉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는 다시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권력자들이 등장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 후 로마는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암살자들과 카이사르의 후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혼란 속에서 세 명의 강력한 인물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아들로 젊지만 정치적 소환이 뛰어났어요. 레피두스는 카이사르의 기병대장이었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가장 충실한 부하이자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43년 제2차 삼두 정치를 결성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서방을,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안토니우스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와는 다른 성격의 인물이었어요. 카이사르가 냉철하고 계산적이었다면 안토니우스는 열정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인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소 거친 면이 있었어요. 기원전 42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필리피 전투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쳤습니다. 카이사르의 복수가 이뤄진 것이죠. 승리 후 안토니우스는 동방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동방의 각 나라 지배자들을 소집해서 로마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려 했어요. 당연히 클레오파트라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즉시 응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기원전 41년 가을, 클레오파트라는 마침내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펫 속에 숨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훨씬 더 극적인 연출을 준비했거든요. 키드노스강 하구의 황금으로 장식된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돛은 자주색 피단으로 만들어졌고 노는 은으로 도금되어 반짝였어요.
배 전체에서는 동양의 향료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배의 중앙에는 비너스 여신으로 분장한 클레오파트라가 황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주위로는 큐피드로 분장한 아이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바다의 요정 네레이드들로 분장한 시녀들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 장관을 본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여인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여성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권력을 모두 갖춘 존재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자신의 배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연회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천여 개의 등불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물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만남은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동서양 문명의 만남이기도 했어요. 안토니우스는 처음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지적 능력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철학, 문학에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정치 감각도 뛰어났거든요. 클레오파트라 역시 안토니우스에게서 카이사르와는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안토니우스는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민중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함께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연회를 열었고 낮에는 함께 사냥을 나가거나 나일강에서 보트를 탔어요.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이 시기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이집트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시스 신전을 방문했고 파라오의 무덤을 탐험했어요.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역사의 장대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40년,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결혼이었지만 클레오파트라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떠난 후 3년 동안 클레오파트라는 홀로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국정에 더욱 집중했어요.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클레오파트라는 홍해를 통한 인도양 무역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거든요. 그녀는 향료, 보석, 비단 등 동양 상품들을 지중해 전역에 공급하는 무역망을 구축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또한 학문과 예술을 후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시설을 건설했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여전히 고대 세계의 학문 중심지였고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원전 37년, 안토니우스가 다시 동방으로 왔습니다. 파르티아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의 분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이번 만남에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물론 이는 이집트식 결혼이었고 로마 법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의미였어요. 안토니우스는 이미 쌍둥이 아들과 딸이 있었던 클레오파트라를 진정한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크레타 섬, 키프로스 섬, 킬리키아 일부 등 광대한 영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켰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영토는 이제 고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전성기 못지않게 넓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함께 새로운 제국을 꿈꿨습니다. 이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화려한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를 통해 동방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했어요. 기원전 34년에 열린 알렉산드리아 기부식에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왕중왕으로 카이사리온을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의 세 자녀에게도 각각 영토를 분배했어요.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는 아르메니아와 메디아의 왕이 되었고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는 키레나이카와 리비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막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는 시리아와 킬리키아의 왕으로 임명되었어요. 이 의식은 로마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영토를 외국 여왕과 그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강력히 비난했어요. 로마 시민들도 점점 안토니우스에 대해 불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원전 36년 시작된 이 원정에서 안토니우스는 막대한 인명과 물자 손실을 입었어요. 이는 그의 군사적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패배한 안토니우스를 위로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풍부한 자원으로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재정비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이집트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인이 아니라 이집트 여왕의 노예가 되었다고 선전했어요. 또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정복해서 알렉산드리아로 수도를 옮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원전 32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와 정식으로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와의 결혼을 공식화했어요. 이는 로마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안토니우스가 아닌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묘한 정치적 수사였어요. 로마인 대 로마인의 내전이 아니라 로마 대 이집트의 전쟁으로 포장한 것이죠. 기원전 31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스 서해안의 악티움 해협에서 역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해전이 벌어진 것이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는 500척이 넘는 대함대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60척의 이집트 함선을 이끌고 직접 전투에 참가했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왕이 직접 전장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아그리파가 지휘했습니다. 아그리파는 당시 최고의 해군 제독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의 함대는 안토니우스의 함대보다 수적으로는 작았지만 개별 함선은 작고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전투는 9월 2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쪽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거대한 함선들이 옥타비아누스 함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아그리파의 함대에게 유리했어요. 더 작고 빠른 그들의 함선들이 안토니우스의 거대한 함선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갑자기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죠. 후대 역사가들은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클레오파트라의 배신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미리 계획된 전략적 후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클레오파트라가 전투의 패배를 직감하고 이집트 본토를 지키기 위해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함대가 모두 격파된다면 이집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테니까요. 안토니우스는 운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전투를 포기하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갔어요.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로마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인을 따르는 한 남자였죠.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아직 결판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휘관이 사라지자 함대는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대부분의 함선이 항복했고 옥타비아누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의 패배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절망뿐이었어요. 안토니우스의 육군도 하나둘 배신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에게 사명과 포상을 약속하며 투항을 유도했어요. 심지어 안토니우스의 가장 믿었던 부하들까지 그를 떠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까지 왕국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홍해를 통해 배들을 인도양으로 옮겨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아랍인들이 배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안토니우스는 날이 갈수록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한때 로마 최고의 장군이었던 그가 이제는 무기력한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안토니우스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마침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안토니우스는 마지막 전투를 벌였지만 그의 부하들마저 적에게 투항해버렸습니다. 절망한 안토니우스에게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자살했다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들은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검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죽어가는 그에게 클레오파트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부하들이 죽어가는 안토니우스를 클레오파트라가 숨어있던 영묘로 데려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밧줄로 안토니우스를 끌어올렸어요.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산채로 로마로 데려가려 했어요. 로마의 개선식에서 전리품처럼 전시하려던 것이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까지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와 협상을 시도했어요. 카이사리온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지위가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기원전 30년 8월 12일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황금 왕관을 썼어요. 목걸이와 팔찌로 온몸을 장식하고 마지막까지 이집트 여왕의 위엄을 지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무화과가 담긴 바구니에 숨겨진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독을 마셨을 가능성도 제기해요. 어떤 방법이든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시녀 아이라스와 차르미온도 함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여왕을 지켰어요. 옥타비아누스의 부하들이 영묘에 들어왔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왕좌에 앉은 채로 숨져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원전 305년에 세운 이 왕조는 275년 만에 마지막 파라오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개인적으로 이집트를 지배했어요. 이집트의 막대한 부는 로마 제국의 기반이 되었고 곡물은 로마 시민들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리온은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세 자녀는 살아남았어요. 특히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는 나중에 마우레타니아의 왕 유바 2세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졌어요. 로마 시대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를 유혹한 위험한 판무파탈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역사가들은 그녀를 다르게 평가해요. 그들은 클레오파트라를 마지막까지 이집트를 지키려 했던 애국적인 여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9개 언어를 구사하는 지식인이었고 수학과 철학에 정통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수많은 학자들과 토론했고 이집트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또한 뛰어난 외교관이었습니다.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와의 동맹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는 약소국 이집트가 강대국 로마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시대 이집트는 여전히 지중해 최고의 부국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이집트의 곡물은 로마를 먹여 살렸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덕분에 이집트 문명은 더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스, 이집트 문화는 로마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사랑 이야기도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관계에서는 동서양 문명의 만남이, 안토니우스와의 관계에서는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클레오파트라는 여성 리더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권력을 행사했고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했어요.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았던 자존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조지 버나드 쇼의 연극에서, 그리고 수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클레오파트라는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각각의 작품은 그 시대의 시각으로 그녀를 재해석하지만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이자 고대 세계의 마지막 여왕. 그녀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권력, 지혜와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의 상징인 클레오파트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